12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치는 등 구설수와 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오늘 고강도 특감반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현 특별감찰반원들은 싹 다 물갈이하고 조직 이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오늘 특별감찰반 명칭과 인적 구성, 업무 내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특검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먼저 특별감찰반 명칭에서 특별 두 글자를 빼기로 했습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그냥 감찰반으로,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 이름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조국 민정수석의 설명입니다.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 공직사회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감찰반의 인적 구성도 다양해집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만 이루어진 인적 구성을 감사원과 국세청 등 여러 사정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상호 내부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내부 통제와 규율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총 21조로 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제정합니다. 신설되는 내규엔 감찰 개시 전 감찰 반장 승인, 감찰 대상자 접촉 시 반장에게 사전 사후 보고, 감찰 결과 이첩 과정이나 이첩된 사건 처리 과정에 감찰 반원 관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청부 조사나 부정 청탁 여지를 사전 차단 또는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구상입니다. 아울러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과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항도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고자 했다고 쇄신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의 거센 사퇴 압박 속에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내놓은 조국 수석의 고강도 쇄신안이 공직사회기강 확립으로 이어지며 사퇴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공영방송인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방송법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됐는데 해당 조항 위반을 사유로 처벌되는 건 이정현 의원이 처음입니다. 재판부 스스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4년 4월 21일 세월호 침몰 참사 당일 해경 등 정부의 미진한 대처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KBS 9시 뉴스 보도가 나가자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바로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 국가가 어렵고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경이 와서 정부를 이렇게 두드러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이준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이정현 의원은 그러면서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달라는 등 이런저런 요청을 합니다. 이 전화가 빌미가 돼서 이정현 의원은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재판에선 이정현 의원의 전화통화가 단순한 의견 전달인지 규제나 간섭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정현 의원 측은 방송 편성 개입 처벌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기소가 부당하다며 검찰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이정현 의원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오늘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의 요구를 대통령 뜻이 담긴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방송법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사례가 없다는 이정현 의원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조항의 위반 이유로 기소와 처벌된 적 없는데 이는 아무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행 정도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처벌하지 않으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권력의 언론 간섭을 용납해 이 사회의 시스템이 낙후됐다는 걸 증명한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된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이 의원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방송법 위반 처벌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방송법상의 규정을 해석한 첫 사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어느 정도가 간섭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정현 의원은 아무런 답변 없이 씁쓸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정현 의원과 검찰이 항소를 안 하거나 항소를 하더라도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500명 가까운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이 나왔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차 예멘 난민 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인권위가 즉각 같은 국가기관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가 문제고 뭐가 우려된다는 것일까요?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출입국청에 난민 심사 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4명. 이 가운데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오늘 발표된 2명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등의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납치, 살해 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난민 인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484명 중에 2명, 난민 인정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출입국청은 원칙대로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저희는 난민법하고 그런 거에 원칙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나 당장 국가인권위가 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는 등 같은 국가기관 안에서도 잡음과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전이나 강제 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인권위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법을 제정한 취지 자체를 법무부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비판입니다. 인권위는 다만 같은 국가기관임을 감안해 법무부 비판은 성명서로 대신하되 정식 인터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상당수 예멘인들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난민이면 난민이고 아니면 아니지 난민 인정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건 뭐냐는 겁니다. 결국 결정은 빨리 해야겠고 국내 일부 반발 여론을 의식해 난민으로 다 인정하진 못하겠고 그렇다고 국제 여론을 감안하면 다 쫓아낼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법무부가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난민을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막을 거냐, 어떻게 통제할 거냐에 어떤 관심이 있고 실제로 난민 심사, 요건을 심사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밖에는.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 지역으로 남아있는 한 이번 같은 무더기 난민 신청 사태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거부도, 무조건 인정도 능사가 아닌 만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한 50대 택시기사가 음주 단속에 걸렸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이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50대 택시기사 A씨가 지난해 11월에 칠곡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이 교통사고 직후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갔고요. 출동한 경찰관이 이 A씨에게 이제 음주 측정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A씨가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숨을 이제 훅 불어야 되는데 숨을 이렇게 내쉬는 신용만 자꾸 하니까 경찰관이 5분 후에 다시 음주 측정을 또 요구했고 또 A씨가 다시 숨을 내쉬는 신용만 해서 경찰관은 이제 A씨를 음주 측정 불응죄로 현행범 체포를 하고 재판에 넘겼고요.
그 1심 재판에서는 A씨에 대해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네. 근데 항소심에서 이 결과가 뒤집어졌다고요? 네. 그 대구지법 제3형사부는 그 어제였는데요. 그 13일에 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제 무죄 취지의 그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경찰이 그 경찰청에 보면 교통단속 처리 지침이라는 내부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보면 그 음주 측정을 불응하는 경우에 그 10분의 텀을 두고 3회에 걸쳐서 음주 측정을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에 이제 응하지 않으면 그때 음주 측정 불응죄를 이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A 씨가 이제 숨을 내쉬는 신용만 했고 5분 후에 다시 음주 측정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내부 규정, 그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 지침을 위반한 그런 어떤 음주 측정 요구 자체가 결국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 적어도 30분 정도는 불응을 계속 해야지 명백히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이번 일과 같이 정당하지 않은 음주 측정 사례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10분간 3회의 텀을 이제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는데 예전엔 또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이제 음주운전자가 그 사고를 내지 않고 집까지 무사히 운전을 해서 갑니다. 해서 가는데 뒤에서 이제 따라가는 승용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차량이 이제 비틀비틀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사람한테 음주 측정을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집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니까 경찰이 이제 문을 열고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서 이제 음주 측정을 요구를 했더니 이제 이 운전자가 이제 여기에 불응을 하니까 다시 이제 음주 측정 불응죄로 기소가 됐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검찰이 음주 운전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영장도 없이 영장이 있어야지 사실은 그 수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장도 없이 침입을 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 자체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그러니까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또 무죄가 선고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 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술자리가 좀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이번 일 때문에 좀 지키라고 있는 법을 좀 악용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십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전달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문고리 권력들의 뒤늦은 후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착잡한 표정으로 법정에 선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문고리 3인방은 약속이나 한 듯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죗값을 달게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잘못을 하루하루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죗값을 치르겠다. 맏형격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말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당시 그 일이 총무비서관으로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인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게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을 후회하는 건지, 그 일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걸 후회하는 건지 모호하지만 아무튼 정말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의 소회도 대동소이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1년에 많은 일을 겪으면서 지난 공직 생활을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다른 행동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일들이 많았다는 게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작금의 심경입니다. 안봉근 비서관의 후회도 막급합니다. 대통령을 모시면서 심부름할 때나 지시사항을 수행할 때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단지 빨리 처리해야겠다고만 생각했다. 지금아 생각하니 좀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한 번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게 물거품된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에서 2016년 9월 사이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문고리 3인방들의 뒤늦은 후회.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도 과연 달리 행동했을까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직언이라도 했을까요? 아마도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했다면 문고리 권력이 되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판과 소통의 거부, 일방 추종,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늘 황제 보석 논란을 받아온 이 전 회장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석방 7년여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전주지검이 오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검찰 무죄 구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검이 오늘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거사범이 당선자 139명을 포함해 총 1,80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거짓말이 1,45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가인권위가 1942년에서 1945년 경기도 안산 성감학원에서 자행된 아동인권 침해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의견을 오늘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